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 오늘 목요일 밤 11시예요. 저희 수라방으로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우리 수라방은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에요. 짧게 저희가 수라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는 수라방 진행을 맡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벌써 오늘 17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는 격주로 지금 만나고 있고요. 목요일 밤 11시에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저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엄마쌤 여러분들 지금 많이 입장하고 계실 텐데요. 입장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입장해주고 계신데요. 혹시 오늘 수라방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몇 가지 이야기 하자면요. 처음에 입장을 하시면 화면이 좀 흐릿할 수 있거든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혹시 소리가 만약에 안 들린다 하시면 자체 볼륨 키를 좀 조절을 해보세요. 그러면 잘 들릴 거고요. 방송 중에 하트를 누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하트를 많이 누르게 되면 시청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주제 다 알고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우리 유아와 초등 단계에서 교과, 심화, 그리고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이 선행학습에 대한 것들은 늘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데 과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행학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선행학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은 우리 김성 소장님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 볼 겁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네. 바쁘지 않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이 입장해주고 계셔서 벌써 100분 넘게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은 이제 많은 우리 엄마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선행학습을 꼭 해야 되는지,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과거 방송에서도 그렇고 어디 이제 다른 데 가서도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예전에는 되게 부정적이다가 최근에는 이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좀 말을 좀 많이 이제 바꾸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사교육 시장에서의 대세가 선행학습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선행학습을 선택하시는 그 엄마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그게 이제 저희 그 입시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행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학습을 이제 꼭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에도 이제 너무 당연하게 대답을 해야 될 정도 선행학습이 대세인데요. 일단 저희는 일단 선행학습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행학습이 이게 좀 유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마침 방학이 오니까 필요한 네. 주제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아, 네, 그렇습니까? 마침 방학이라서 더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아, 네. 애들은 방학이 괴롭겠어요. 이제 선행학습 방학 해야 때 되고. 많이 진도를 빼니까요. 네. 자, 일단 그 선행학습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행학습 얘기를 하기 전에 선행학습이 됐든 뭐 사고력 수학이 됐든 도형이 됐든 연산이 됐든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가야 되는 거는 그 우리가 수학 학습을 하는 목적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네. 유아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결국에는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더 잘 풀어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뭐 이제 내신 성적이 좋아서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거나 네. 아니면은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가거나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교육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잘 푼다는 것 자체가 문제 상황, 굳이 수학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게 수학의 목적인 거죠. 어쨌든 저희는 이제 선행학습도 그 중에 하나예요. 선행학습도 그런 능력들을 기르기 위한 거니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행학습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그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보시면 알겠지만 1, 2학년 이렇게 초등 1, 2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애들이 거의 다 수학 시험이 치면은 한 100점 이렇게 받아요. 재밌다고 하고. 네. 네. 잘 풀고 하는데 그 성적이 3, 4학년 돼서는 100점 받는 애들이 확 줄어들어요. 또 5, 6학년 돼서는 쭉 줄어들고 중학교 가서는 더 줄어들고 그렇죠. 고등학교 가면 더 줄어들어요. 네. 즉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아이들의 평균적인 학습 성취도, 수학에 대한 학습 성취도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면은 수학은 우리나라에서의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훨씬 어려워진다는 어렵죠. 거죠.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배워야 예, 그리고 학습량도 많아진다는 많아지고. 게 네.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이 엄마들이나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습량이 그냥 일정하다. 그럼 굳이 이제 미리 땡겨서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아이도 분명히 잘하긴 하지만 아이의 어떤 수학적인 역량의 성장 속도에 비해서 학교에서 다루는 어떤 수학의 난이도라든지 학습량이 그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빨리 증가한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 때는 좀 그나마 그 교육 과정도 그 과정도 이렇게 많지 않고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도 좀 적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여유를 둘 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시간에 미리 우리가 좀 땡겨가지고 그 이후의 걸 미리 좀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낫지 않을까? 네. 이게 우리가 수학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출발 지점이에요. 즉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우리 그 수학 교육 과정들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초등은 아무래도 그 뒤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선행이란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해당 해당 교과 과정만 하는 데만 해도 충분히 바쁘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쩌면 선행을 해서 좀 미리미리 빼나가면은 나중에 훨씬 되게, 수월해지니까. 수월해진다고 믿고 있는 거죠. 자, 그 수학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수학을 제가 이제 거대한 탑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은 네. 이게 아래층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데 네. 중간에 빈 곳이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티가 나요. 수학은 그렇죠. 네, 어디 한 주제만 조금 못했다 하더라도 뒤에 그게 반드시 드러나고 또 이거 수학을 탑으로 비교했을 때 또 더 이제 불안정한 것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탑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얼마나 쓰러지기 쉽겠어요. 네. 우리가 아랫부분부터 차근차근 사야 되지만 올라가면서도 계속 뭐 하나가 좀 예를 들면 아이도 공부하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스트레스가 심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수학 공부를 한 학기 속으로 했다. 이런 거에 대한 그 파급력이 너무 큰 거예요. 나중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부란한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것조차도 벅찬데 그걸 그러면 이걸 좀 정상적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조금이라도 더 미리 배우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현재 선행 학습의 어떤 그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선행 학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선행학습이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지만 저는 그래서 어차피 하는 선행학습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이거에 대한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쪽으로 요즘엔 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네. 지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엄마편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지금 7세맘들이 많이 보고 계신 것 같고요. 1학년 때는 많이 쉬워서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데 또 막상 1학년 지나고 또 2학년만 돼도 이미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1학년 때는 너무 쉬웠는데 2학년만 돼도 일단 좀 어렵게 느끼더라고요. 맞아요. 그 차이가 확실히 1학년, 2학년은 확 나더라고요. 확 나타나죠. 저도 느낍니다. 네. 특히 1학년은 심지어는 1학기와 2학기 차도 심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1학기는 사실상 우리가 누리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누리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아에서 할 수 있는 그 초등 과정에 대한 선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초등 1학년 때는 유치원에서 다 했던 거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네. 근데 1학년, 2학기부터 그게 서서히 달라져요. 네. 확 이제 과감하게 뭔가 넓어지는 거예요. 수도 확 커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올려주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오늘 다 다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이제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선행학습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은 선행학습을 할 수 있고 또 나쁜 선행학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이 나쁜 선행에 대한 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네. 그 뭐 선행학습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니까 나쁜 선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언급하지 않을 텐데 네. 일단 뭐 나쁜 선행하면 우리가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정도에 사실 원래 시작은 특목고 입시나 그 다음에 특목고 입시를 더 잘하기 위한 경시대의 문제가 반드시 선행이 필요한 그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경쟁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선행 안 하면 특목고를 못 가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정석 선행이라고 아시죠? 정석 선행이라는 게 그때 잠시 유행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정석 푼다 했다가 그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애는 중학교 2학년 때도 풀어. 우리 애는 초등 6학년 때도 풀어. 이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초등 한 2학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애가 초등 2학년인데도 공통수학 정석을 풀었어. 이제 그런 약간은 경쟁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비판적이긴 하죠. 지금에 와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런 식의 이제 선행을 요구하는 입시 제도가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건 이제 어떤 정부 정책에서 적극적으로 선행이 문제점이 많다. 선행 때문에 너무 사교육이 커진다라고 인식을 해서 이제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건 제 경험인데 제가 초등학교 당시에 이제 초등학생한테 정석을 가르치는 과외를 한번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잘하는 아이였죠. 잘하는 아이였고 했는데 그 아이를 같은 아이를 제가 초등학교 때 한번 정석을 가르치고 중학교 때 한번 정석을 가르쳤는데 결국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 원하는 그 성적을 못 거뒀어요. 수학 성적. 수학에서? 네. 네. 그래서 내신에서 이제 원하는 성적을 못 거둔 거죠.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 친구를 가르쳤는데 그때 느낀 거는 이 친구한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성석을 가르친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물론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네, 아이들마다 다 네, 다르지만 네. 어떤 거니까. 애들한테는 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었는데 왜 의미가 없었나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의미가 없었나 생각해 볼까? 첫 번째로는 얘가 이 정석을 했을 때 당시에 자기가 이 정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더라고요. 네.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하는데 솔직히 자기는 이 정석에 나오는 뭐 집합, 명제 이런 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수학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스킬을 열심히 주입시키니까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게 왜 집합이 필요하고 왜 뭐 2차 방정식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그게 당연한 게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런 자기들이 배우는 수학 단원에 대한 필요성도 자기들의 성장 과정에 맞겠다 그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도 되면은 이제 집합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배우니까 써먹을 데가 없네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초등 거는 왜 배우는지는 이해는 되잖아요. 삼각형을 왜 배우는지.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푸니까 남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나서 그나마 그걸 이제 매년 뭔가 평가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까먹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초등 과정에서 정석이 별로 평가를 아무리 뭐 경시대를 가도 정석이 필요하진 않아요. 고등과정이 필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까먹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까먹으니까 어쩌면은 중학교 때 다시 또 가르쳐 보니까 완전히 또 리셋이 돼 있어요. 그건 배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똑같은 일이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되게 애석한 얘기지만 그 시간들이 사실 좀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차라리 다른 좀 즐거운 수학 활동을 했더라면 아니면 선행을 하더라도 조금 뭐 얘한테 의미 있는 선행을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제 그 교육특구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 분위기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정석을 하는 게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나중에 자연계로도 안 갔어요. 네. 오히려 예체능계로 가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석을 했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예체능계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오히려 그림에 대해서 뭐 이런 걸 하는 게 더 낫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좀 안 좋은 선행인데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있었던 최근의 선행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안 좋은 선행들은 너무 지나치게 애들한테 맞지 않는 단계로 욕심을 많이 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이런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가 학부모조차도 부모님들조차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약간의 어떤 허영심 이런 것도 있었고 그때는 그랬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런 나쁜 선행이 있고 현재에도 이렇게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무작정 우리 애가 중학교 걸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좀 자랑하고 싶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런 선행은 나쁜 선행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쁜 선행을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선행을 이제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좀 이제 목적을 생각해서 거기에 네. 맞게끔 네,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 이 질문들은 저희 담당 PD님이 다 적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늘 내용과도 다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그때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서 같이 대답을 해주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선행학습에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점을 조금 정리를 좀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선행학습의 장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선행학습이 다 필요한지는 아는데 왜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런데도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선행학습을 해야 되고 아이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선행학습을 접근해 나가야 되고 선행학습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냥 끌어모아 봤어요. 네. 선행학습의 장점이라고 할 수 네. 있는 걸.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장점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소극적 네. 장점. 네. 그러니까 소극적인 아이들을 위한 장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정도 장점은 소극적으로 접근했을 때 볼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네.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수학은 다른 학문보다 자신감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많이 학문이에요. 받치죠. 그렇죠. 저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다음 학기 이렇게 수학을 하려고 할 때, 다음 학년 수학을 하려고 할 때, 아 지금까지도 이렇게 점점 수학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어려울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은 아 이제 뭔가 좀 어려워지는데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 배우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반응이 많이 자주 그렇죠. 주시더라고요. 엄마도 그렇게 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중학교 때 너 엄청 어려워질 거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면 당연스럽게 겁을 많이 공포심이 먹어요. 생기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도 물론 좀 안 좋긴 하지만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선행학습은 좋게 기능할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자 그러면 네가 뭐 이제 이번 뭐 6학년 교과는 잘 되니까 뭐 우리 중학교과 미리 한번 봐볼래?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너 5학년에서 6학년 올 때도 걱정했잖아. 근데 1학년 것도 조금 이렇게 다뤄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실제로 진짜 되게 간단한 단원의 기본 원리적인 그런 수준의 문제들, 그다음 그런 수준의 이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살짝 맛보게만 하는 거고 네. 당연히 그걸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이트하게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맛보기인 거지 애를 중학교 1학년생이 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네가 배우게 될 수학도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네.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미리 한번 배워보자.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9학년 정도면 이제 이미 이제 그 교과 학원들에서도 선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그런 데 한번 다녀볼래? 라고 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니면 그런 게 좀 싫어한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 정도는 어머니들이 조금 노력을 하시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감을 키워주는 측면이 소극적 장점, 즉 첫 번째 장점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반대예요. 두 번째는 수학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은 초등의 아이들은 확실히 중등 고등에 비해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중등 고등 아이들이 가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수학에 대한 흥미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유아들은 그게 더 훨씬 크죠. 이것도 아까 그 학년이 거듭될수록 애들이 점점 떨어지는 네. 경향을 보이는데 네. 그 점은 이제 어렸을 때는 마냥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하고 재밌고 한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공부가 단순히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본인의 역할, 직업 같은 역할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중학년, 고학년은 조금은 그런 호기심들이 남아있어요. 특히 아이가 좀 평소에 수학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뭐 교과만이 아니라 교과 외적인 수학 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그걸 효과적으로 자극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가 만약에 그냥 뭐, 이번에 원을 배웠어요. 네. 원이라는 그런 걸 3학년 때 배웠는데, 지름도 배우고 반지름 배웠는데, 아, 원이 이런 게 있구나. 원 되게 신기하다. 원은 어떻게 그리지? 근데 이제 애가 또 다른 넓이를 배운 거예요. 네. 5학년 때 넓이를 배우니까, 혹시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지 알겠어?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애가 어떤 호기심이 들겠어요? 그러네? 내가 지금 직사각형, 정사각형 이렇게 넓이 기준을 배웠는데, 네. 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원은 이렇게 하는지 6학년 때 배울 거야.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애들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이 선행학습의 장점이에요.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애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잘하는 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갖다가
상위 학년의 개념으로 가보자는 그렇죠. 개념인 그리고 거죠.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네. 아까 소극적인 건 그냥 애가 선행이라는 거 두려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여주자는 약간 소극적인 개념이라 그러면 이거는 애들이 기왕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약간만 더 자극을 가해가지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상위 그 학년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한다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조금 동전의 양면같이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애들은 이런 면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주제에 비해서. 네. 주제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나는 되게 자신감이 없고 어떤 주제는 되게 흥미가 막 넘쳐나는 거야. 이걸 적절히 조절해서 선행학습을 할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그 연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연계성. 연계성은 뭐냐면은, 자,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 수학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초등 수학은. 예를 들면 이제 수연산 영역이 있고, 도형 영역이 있고, 측정 영역이 있고, 확률 통계가 있고, 뭐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이 나중에 고등으로 가면 점점 구분이 없이 쫙 모아져요. 이렇게. 네. 하지만 유아 초등 단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초등 1학년에서 배우는 첫 번째 단어는 국가지의 수고, 두 번째 단어는 여러 가지 모양인데 모양이죠. 그 두 단어 사이에 아무런 연계성이 없어요. 즉 수학은 이 연계성 없는 학문들을 초등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나마 수연산은 좀 나아요. 매 학년마다 매 학기마다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반면에 도형은 예를 들면 아까 배웠던 초등 1학년의 입체도형 부분을 제대로 배우는 거는 네. 무려 초등 5학년 때예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초등 2, 3, 4학년에서는 이런 입체도형의 성질을 파악한다든지 입체도형의 원리를 배우는 활동을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5학년 때 갑자기 전개도가 나오고 갑자기 직육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초등 5학년 걸 바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더라도 2, 3, 4학년 수준에 맞는 일종의 우리가 다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제가 이제 링크라고 보통 부르는데 링크. 네. 초등 1학년 입체도형과 초등 5학년 사이에는 미싱 링크가 있다. 이 링크를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선행이 기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거는 초등 저학년과 초등 고학년 사이에도 있고 초등 중학년, 고학년과 중등 사이에도 그게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특히 도형에서 그 경향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갑자기 도형 수포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중학교 도형이 초등 도형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어렵기도 하거니와 초등에서 우리가 배웠던 수직과 평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단면이 전혀 연계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 이미 다 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중등 2학년을 선행하기 위해 목표로서 나름 그 미싱 링크를 만들어 나가서 학습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선행학습에 굉장히 순기능이 될 수가 있죠. 즉 주제별로 아이가 더 연계성을 강화해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미리 땡겨서 배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더. 곱셈구구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곱셈구구도 그렇죠. 제가 이제 되게 좋은 예인데, 네. 곱셈구구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곱셈구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곱셈법을 배우지만, 그 원리들은 다 같아요. 2, 3학년 때는 다 같고, 분수의 곱셈에서 잠깐 다르게 나오지만, 그건 곱셈 원리가 아니라, 실제 자연수의 곱셈이 활용이 되는 거는 약수와 배수부터입니다. 근데 배수가 딱 나오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잘하는데도. 배수란 말 자체가 너무 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초등학교에는. 근데 사실 배수가 뭐예요? 3의 배수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고, 3의 곱셈 구구에 있는 수예요. 근데 그걸 너무나도 옛날에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애들한테,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배수란 말을 가르쳐도 된다는 입장이에요. 요렇게 3의 단에 있고, 이것보다 더 크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나눗셈을 배우고 나면은, 이런 수들이 다 3의 배수야. 자, 그러면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릿수를 다 더해보니까 다 3의 배수네? 네. 이게 뭐예요? 3의 배수 판정법이죠. 이건 중학교의 개념이거든요. 네. 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수 거예요. 있죠. 오히려 곱셈국으로 곱들을 명확하게 관찰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배수를 갖다 선행학습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놓치고 오히려 배수를 그냥 5학년 때 생뚱맞게 딱 배우면은 이게 갑자기 웬 배수지? 웬 약수지? 무슨 말이야? 네. 이렇게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나눗셈이랑 곱셈이랑 적절히 이걸 배울 때 오히려 선행을 해주면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중학교의 정수론까지 가가지고 결국 모든 자연수들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와 3으로 나누어 떴을 때 1의 나머지가 있는 수와 나머지가 2인 수로
모두 나눌 수 있어. 라고 하는 더 큰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초등 2, 3학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의 선행은 굉장히 개통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마침 지금 이야기 하시고 나서 바로 댓글로 학년별 교과 과정을 이해해야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신 것 같은 게 내 아이의 어떤 이런 교과나 심화 그리고 이 선행 쪽을 좀 지도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셔야겠죠. 학년별 교과 과정은. 특히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 소극적 그 적극적 장점에서 얘기할 때는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이걸 파악해야 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원 같은 데서도 요즘에서는 초등 한 4학년 되면 이미 선행을 좀 시작하긴 해요. 그런 데서는 요즘 선행 프로그램은 옛날에 그런 단점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에서도 수준차가 생겨요. 그래서 가정에서 좀 보충을 해주고 싶을 때는 어머니들이 애석하지만 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좀 깨고 단원이라도 깨고 있으시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면 뭐 수학 동화라든지 아니면 수학과 관련된 단행본 책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호기심 이끌 수 있고 연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정말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전부 다 오늘 내용과 다 관련이 있어서 그때그때 알맞은 질문에 맞게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질문은 빨리 대답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7세 친구인데 초등 입학 전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유아들은 사실은 이미 하고 있는 게 다 지금 뭐 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선행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어느 정도로 하면 한 초2? 일단 저도 그 정도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초2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초2 정도를 상한선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초등 수학의 저학년과 중학년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이 곱셈 구구라고 보거든요. 곱셈 구구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학년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도 이제 7세 정도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구구단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외우지만 어쨌든 저는 그 곱셈 구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제 그걸 활용하기 시작하는 2학년 정도까지를 갖다가 선행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잡아놓지. 물론 더 이상 해도 좋아요. 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자기가 흥미를 가진다면 좋지만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좋고 뭐 그게 좀 여의치 않는다 그러면 한 1학년 2학기 정도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1학년 2학기면 이제 수가 100까지 확장되는 시기고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뺄셈이 등장하기 때문에 유아랑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뺄셈, 즉 10을 중심으로 하는 그 덧셈 뺄셈의 스킬들을 갖다가 미리 하는 거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그 정도를 최소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지금 시중에서 접하실 수 있는 교재나 교구들이 대부분 거의 1학년 2학기까지는 거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력 이야기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따가 같이 또 얘기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질문이에요. 이제 기본 연산 꾸준히 하고 있는데 심화를 지금 좀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과 심화 지금 필요한가라고 물어보셨고요. 개념 이해를 지금 어려워하고 응용이 지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산은 어느 정도까지 시켜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교과 심화는 이따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이따가 꼭 잘 들어주시고요. 연산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연산은 어느 정도 시켜야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물론 뭐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인데 일단 이것도 그 기점을 아까 얘기했던 곱셈구까지 한번 잡고 나서 그 다음은 어디냐면 이제 연산이 2자릿수, 3자릿수 들어가는 일종의 3학년 자연수 연산이 딱 중학년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유리수 연산이에요. 즉 분수의 덧셈, 뺄셈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 단계를 이제 잡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현재 그 단계는 뭉뚱그려서 같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저학년 단계에서 이게 멈춰 있다 그러면은 그 저학년 단계 곱셈구까지는 확실히 마스터하자.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돼요. 거기서 너무 무리하게 빡 치고 가시는 것보다는 애가 연산이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까지를 계속 다져가지고 좀 더 실수를 줄이고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애가 조금 연산을 쉬고 교과 과정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 상위 연산하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학습에 대한 장점을 지금 3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 좋은 선행도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행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선행을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점들을 살려줄 수 있는 선행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또 나쁜 선행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단점들도 어떻게 하면 좀 미리 막을 수 있고 이런 선행들을 제가 또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일단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스스로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렇죠. 그 선행학습이어야 돼요. 네. 이게 무슨 이상적인 소리냐 할 수 있지만 왜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죠. 애들이 선행학습이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이거 나중에 어려운 거 하니까 미리 조금 봐두면은 다른 친구들도 그런 거 같이 보니까 나도 하면 괜찮을 거야. 네. 라는 정도로만은 애들이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자기가 자신감이 충만한 애들은 나 이거 충분히 형들이 하는 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도전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그런 자기만의 선행학습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 애들이 표현을 갖다 잘 못하더라도 그 표현 속에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그런 걸 갖다 원하고 있다는 걸 좀 캐치를 하긴 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또 또래에 어울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초등 3, 4학년이 기점인데요. 그 이후로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와 자기의 학습 성취도도 은연중에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쟤는 뭘 하네? 그렇죠. 나는 안 하네? 네. 그리고 뭐 쟤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서 저걸 한다는데 나는 뭘 하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정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부라든지 수학학습이라든지 선행학습인지 이런 거에 대한 목표 설정을 천천히 이제 엄마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선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고학년은 좀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거는 1, 2학년들은 관심이 없어요. 1, 2학년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학습 성취도에 맞는 선행학습을 하자는 거죠. 자,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애들이 현재 학년의 학습도 제대로 되지 않고 현재 학년도 연산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선행학습 시키는 거는 독이에요, 독. 네. 오히려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일단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 현재 해야 되는 것들, 현재 학년에 해야 되는 것들이 먼저고 반드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욕심을 내 가지고 선행해 가면은 그건 역시 아이들이 못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못 따라가면은 선행해 봤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선행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고 애들이 나중에 정작 선행이 필요할 때도 안 하게 되고 그다음 학년에 대한 공부심도 더 커져 버리고 부정적인 건 많아지는 거죠. 이건 심화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심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화도 너무 어려운 걸 갖다 갑자기 애들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애들이 그냥 뭐 직육면체의 부피도 모르는 애들한테 중학교 때 원뿔의 부피 그 공식을 미리 알려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외워봤자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애들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효율적이고 단계적인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과거의 선행학습과 지금 선행학습이 가장 다른 부분입니다. 요즘의 선행학습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선행학습 역시 다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네. 다진다는 건 뭐냐면은 예전에는 무작정 빨리빨리 가려고 했어요. 네. 우리 학교 초등 1학년인데 초등 3, 4학년 다 했고 그렇게 빨리 5, 6학년 떼고 여름방학 때 또 중학교 떼고 이렇게 가려고 그리고 했는데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은 다 잊어버리죠. 다 까먹어요. 다 네. 까먹어요. 지금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행학습 역시도 할 여유가 있어서 선행학습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애가 현재 교과를 하듯이 그런 체계적인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교과 다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교과서 위주로 기본으로 가고 그리고 네. 원리를 한 다음에 응용 문제를 풀죠. 응용 문제 풀고 애가 조금 응용이 좀 약하다 싶다 아니면 조금 더 다지기를 하고 싶다. 다지기를 하고 싶어서 애가 한두 문제 틀리니까 다지기를 하고 싶으면 심화를 하죠. 그런 단계를 선행도 반드시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선행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3학년 거 하고 나서 4학년 거 선행을 할 때 4학년, 5학년 이렇게 원리부터 쫙쫙쫙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학년 것도 원리하고 응용도 한번 해보고 심화까지는 굳이 뭐 안 한다. 이건 나중에 하자. 네. 그러면은 그 다음 4학년 2학기 또 원리하고 응용하고 네. 그렇게 다져주고 다음으로 차근차근 가야지 속도부터 먼저 차라락 빼는 거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이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선행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공부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행이 되려면 뭐를 애들한테 남겨줘야 되는 갖다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맞는 단계적인 선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고학년 가면은 요즘 학원들은 그런 선행 프로그램도 잘 짜고 있는 편이거든요. 따라가시든지 아니면 그게 애들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조금 애들이랑 얘기해가지고 다르게 좀 프로그램을 짜고 싶든지 아이랑 상의해서 네네네. 뭐 한 학기든 그렇게 해야 단위를 됩니다. 정해야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연계성 부분인데요. 연계성을 그러면 지금 잠시 잠깐 요 네. 얘기랑 연관이 네.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연계에서 상위 개념을 접근하면 기본 개념까지 하는가 혹은 유형까지 풀어봐야 하는가 하시면서 기본 개념까지만 하면 너무 쉽게 잊어버린 것 같고 유형까지 하면 또 너무 어려운 건가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 얘기랑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이제 네 번째 할 얘기가 연계성 있는 그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연계성 있는 선행학습은 사실 그 프로그램을 짜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아이가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끼고 또 이런 연계성 부분은 사실 이런 정보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엄마들이 아무리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파악해도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는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는지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은 그래도 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유행하는 책들이 있고 단행본도 있고 네. 또 EBS 교육 자료도 네. 있고 또 중학교 교과서 정도는 미리 이제 사가지고 어머니들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워낙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애들이 이제 또 하다 보면은 당연히 개념은 이제 하겠죠. 네. 이 개념들은 생각보다 쉽게 배워요. 그 전 단계가 차근차근 잘 다져져 있으면은. 근데 이제 애가 유형을 풀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저는 풀게 하는 건 좋아요. 풀게 하는 건 좋은데 대신에 목표를 그걸 맞히는 데 목표를 두지 마세요. 이 문제를 맞추고 네가 그 학년 때에 이런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어때? 풀어봐. 어렵네요. 아, 어려워요. 어려면은 나중에 네가 그 학년에 또 제대로 배우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다음에 제대로 푼다. 그러면 잘 풀었네. 너 언니 오빠들이 푸는 것도 풀었어. 그럼 다른 것도 풀어볼래? 그건 아이의 그 유형에 대한 반응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기본 유형이라든지 조금 심화 유형은 한두 문제 정도 풀려보는 건 좋아요. 네. 근데 그걸 목표로 잡으시면 안 돼요. 네. 목표로 잡으면 엄마도 아이도 힘들어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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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그래도 좀 뭐가 걱정이 되냐면은요. 사실은 이제 선행학습이라 하면, 예를 들어 뭐 저학년이 고학년 내용을 미리 배운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자, 그랬을 때, 교과 과정에서 제 학년에 맞는 교과에서 혹시 방해가 되진 않을지 좀 염려가 되거든요. 네, 그거는 당연히 걱정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도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실제 막, 자기 학년 것도 뭐 이렇게 잘 못하는데, 네. 그냥 뭐 형이 있다거나 이래가지고, 네. 형이 그런 걸 뭐 자랑하는 게 너무 꼴사나워서, 꼴보기 사나워서, 미리 선행하고 싶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안 좋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하다시피, 초등에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가장 필수적인 거는 교과와 연산이에요. 나머지는 다 선택입니다. 선택. 네. 필수가 아니라 네. 애가 뭐를 흥미를 가지냐, 어떤 걸 더 강화시키고 싶으냐에 따라서 하는 선택이에요. 그러면 교과는 해당 학년의 교과 아니면 그 이전 학년의 교과를 충분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그게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이도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은 선행을 하지 마세요. 그게 없다고 생각될 때 선행을 할 시기인 겁니다. 그게 남들보다 1, 2년 늦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학년 때 그런 판단을 보통 하시는데 3, 4학년 때 그때 애가 일단 충분히 해당 교과 내용을 갖다 잘 이해하고 100% 수행하고 있는지 100% 수행했다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애들이 그냥 그 학교에서 치는 쪽지 시험, 즉 단원 평가라든지 아니면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치는 그 단원 아니면 퀴즈. 집에서 푸는 교과 문제지. 예, 그런 문제가 거의 뭐 한두 문제 빼고는 다 푼다. 다 그러면 나온다.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예.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선행을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혹시 저희가 늘 수라방을 할 때마다 질문을 해주실 때 저희가 아이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성격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 선행에서도 혹시 이런 성향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행도 저는 이제 옛날에 수학을 잘했고 또 왕성한 호기심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미리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을 때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이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애들만 있으면 얼마나 수학 가르치기 편하겠어요. 수학 쑥쑥 배우고 있지 않아서. 근데 대부분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아까 제가 장점을 얘기할 때 적극적인 장점과 소극적인 장점 얘기했죠. 이건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소극적인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선행을 통한 자신감 함양이에요. 자신감을 더 끌어올리는데 목적을 둘 수 있는 거죠. 적극적인 아이들한테는 선행을 통한 아이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해가지고 자기의 적극성을 더 끌어내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 이후 교과에 대한 그 어떤 흥미와 동기유발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즉 적극적인 아이한테도 소극적인 아이한테도 둘 다 실제로 선행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다르고 그 다가가는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지 선행은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선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죠.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또 다른 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 그냥 애가 진득하게 그냥 교과를 미리 공부하는 걸 워낙 싫어한다. 그럼 굳이 선행을 어떤 교과 프로그램에 맞춰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선행을 있죠. 우리가 다른 그 공교육 교과 외적인 걸로도 충분히 선행을 할 수 있어요. 뭐 단행본 책을 보고 어떤 특정 수학자의 삶이라든지 수학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 보고는
어떤 이제 특정한 주제, 뭐 입시 도형이라든지 확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더 알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또 좋은 게 뭐가 있죠? 수학 체험전이 있죠. 체험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네. 체험전 가시면은 거의 다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신기한 것들이 다 보면은 중고등의 그 수학 원리들이랑 다 밀접하게 연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뭐 피타고라스 도형들 막 이런 것들이 막 굴러가는 것들 보고는 아이들이 엄마 피타고라스가 뭐야? 나중에 배울 건데 너가 배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어떤 발견이야. 네.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죠. 즉 교과 과정을 굳이 프로그래머에서 가져가지 않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이런 비교과적인 활동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다. 또 그런 게 어울리는 성향의 아이들도 있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그리고 이 아이랑 상의해서 이 단위를 정하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조금 궁금하신가 봐요. 예를 들어 뭐 한 학기 선행이 적당한지 뭐 한 학년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보통 그 학원에서는 최초는 당연히 한 학기로 시작을 하고 네. 일반적으로는 한 학년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초등 고학년에 가서는 상위반, 중위반 막 나눠지면서 네. 상위반들은 예를 들면 이제 2년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맥시멈 뭐 3년 선행 이 정도까지는 굳이 해야 되나라는 그건 아예 필요는 반응을 있어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2년 선행 정도까지는 이제 학원에서도 프로그램화 돼 있다. 그리고 저는 한 학기 선행 정도는 그냥 예습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1년 선행은 그 예습 개념과 2년 선행 사이의 정도고 1년 선행 정도가 그냥 우리 중상위과의 적당한 정도의 선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도 물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게 조금씩 더 학년도 더 그렇겠죠. 많아집니다. 네. 근데 어쨌든 또 중등 가서는 중등도 보통 한 2년 선행이 일반적이고 아주 잘하는 애들은 이제 3년 선행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이상을 하는 거는 좀 무리지 않을까. 네. 예. 오히려 더 그 내실 있게 1년 선행이라도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콕 집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면 훨씬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우선은 1, 2학년 방학 중에는 복습을 하지 않고 네. 이번에 3학년부터 방학 중에 복습, 심화학습하고 2학기를 선행하실 예정이래요. 네. 그럼 이제 한 학기 선행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우선 괜찮은 거죠. 네, 첫 우선 이렇게 번째로 하시는 선행을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 지금처럼 이제 복습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심화 단계를 통해서 애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테스트 한 다음에 네. 한 학기만 선행한 게 맞지. 이때 갑자기 복습 심화 2학기 그다음 1학기 이렇게 너무 많이 가시면은 네.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부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조금씩 느리는 게 낫겠죠. 네. 필요하다면. 그래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몇 년 정도 선행을 해야 할까요?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2년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2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고 애가 잘하면 2년이에요. 네, 그리고 애가 잘 못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 중위권, 상위권, 중상위권 정도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1년 선행 정도는 무리가 없게 교육과정이 짜져 있지 않나. 그리고 도형을 잘하는 친구들은 사실 도형은 좀 쭉쭉 나가도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렇게 도형은 생각해요. 사실 네. 쭉쭉 나가가지고 그냥 원리 같은 경우는 중학교 개념으로 확 한번 가져도 되고 네. 다면체 이런 거 중학교 때 나오는 거는 초등 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잠깐 도형 얘기 잠깐 할게요. 네. 7세 여자친구인데요. 도형을 위해서 가배를 해야 할지 물어보셨고 도형 파트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아, 네. 7세니까 우선 가배는 조금 하기에 약간 늦은 나이인 것 같고요. 저도 조금 예, 7세는 5, 어떤 6세 정도면 뭐 저도 예. 한 번은 뭐 5, 6세면은 것도 일단 한데. 가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공간 지각에 대한 체험을 갖다가 이 교구를 통해서 하는 체험용 교구인 거지. 네. 우리가 이제 도형 어떻게 보면 7세 이하의 도형은 초등 그 도형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초등이나 혹은 사고력 수학 도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수학을 위해서라면 네. 사실 저도 비추긴 해요. 네네네. 네. 그 오히려 이제 그 전에 이제 아이들이 인지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교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차라리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그 유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중에 교구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뭐 사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이제 보통 방과후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제 교구들을 다루는 활동이 저는 제일 최초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 애가 얼마나 도형 감각이 있는지 이런 거에는 뭐 저희가 쓴 책이 지금 플라토 같은 도형 교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톨라토도 이제 6세부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한 5세부터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7세, 6세를 풀어도 문제 없어요. 먼저 도형을 처음 접한다면은 교구와 같이 병행하면서
플라토 같은 애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쉬운 도형 교재들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우선 생각합니다. 교구를 만약에 안 해본 7세라면 조금 이렇게 6세 정도 단계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6세 단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학기 중 그리고 방학 때 선행과 교과 심화를 어떻게 나누어 진행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네네. 일단 요거는 아이의 그거에 따라 다른데 저는 교과 심화가 조금 더 우선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조금 더 우선이 생각하는데 네. 나중에도 제가 언급하겠지만 네. 교과 심화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는 다 의견이 분분해요. 네. 근데 일단 그거는 제가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교과 심화를 포함해서 교과가 충분히 됐다고 판단할 때 그 다음에 바로 선행을 이어가시는 게 맞고요. 그랬을 때는 비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리 어느 정도 학기 중에 심화가 돼 있다고 한다면은 굳이 심화를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네. 근데 심화 단계를 그 전 학기 중에 많이 못했다. 그러면 한 반반 정도로 가시는 게 낫지 않나. 심화 반, 선행 반. 네.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교과를 일단 잘 따라가는 아이예요. 네. 이거는 제가 질문을 따로 받은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교과는 잘 따라가는데 심화랑 선행 중에서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이게 제일 지금도 올라오는 질문들을 봐도 네. 결국 심화냐 선행이냐 이 판단인 것 약간 같아요. 궁금하신 게 네. 많으시죠? 그리고 네. 어떤 때는 심화를 또 시키면은 선행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선행을 또 시키자고 하니 애가 솔직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학년 심화도 제대로 안 됐는데 너무 일찍 시키나? 네. 이런 불안감은 당연한 겁니다.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은 다 아이들마다 다르지만 일종의 역시 아이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아이의 상태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일종의 본인만의 기준을 만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화는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심화는 어려운 거 다음에 더 어려운 게 있고 또 더 어려운 게 있고 또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6단계, 7단계, 8단계 끝도 없이 있어요. 심화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과연 우리 아이한테 심화를 시킬 건가라는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로 아이가 너무 수학을 좋아하고 경시대회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경시대회, 올림피아드 이런 걸 다 보게 할 거면은 네. 심화 위주로 가야죠. 심화 위주로 충분히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 그냥 아이가 충분히 이 해당 단원에서의 응용력을 길렀다고 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싶다면 네. 그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그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네. 그 아이가 원하는 데에 따라 다른데 그 기준을 저는 일단 최소한의 그 심화와 어느 정도 그 상위 경시 이런 걸 제외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의 심화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최소한의 심화는 우리가 소위 그 학교에서 치는 단원 평가나 그 다음에 저기 그 학원에서 치는 그런 쪽지 시험을 100점 맞을 정도를 하면은 최소한의 심화가 됐다. 저는 그 정도 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그 학습서 있죠. 네. 그 아까 뭐 센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런 학습서를 갖다가 이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 학습서를 네. 갖다가 그 어느 정도 문제를 한 95% 이상 풀어낸다. 네. 이러면은 심화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져요. 거기서 멈추고 저는 선행으로 가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그런데도 조금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은 남들이 다 하는 심화 정도를 한 두 가지 책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유명한 책이니까 그냥 언급만 하면 아실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의 길잡이라든지 이런 책들 네.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책들은 해주고 싶다면 그 정도 책까지는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거는 디딤돌 최상위. 네. 디딤돌 최상위 같은 책은 누구나 하는 학원에서도 꼭 하는 심화책이에요. 이런 책들이 이제 검증이 된 심화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 정도 심화까지를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노선으로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이상을 욕심을 내면은 너무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뭐 그 두 개 중에 하나 태기를 하든지 네. 해가지고 이 정도 하고 그냥 이게 됐다 싶으면 심화 끝. 다음 선행 이렇게 넘어가는 기준이 분명히 필요하고 네.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어. 우리 애도 디딤돌 그 풀려보니까 디딤돌이 아니지. 네. 저기 그 뭐 최상이나 이런 거 네. 풀려보니까 굳이 이까지 할 필요는 이 학년에는 없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면은 바로 그냥 시험 다 100점 맞고 애가 다 충분히 이해하다고 느껴. 그러면 빨리 선행으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심화 끝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심화가 끝이라는 게 다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어떤 애는 이것도 풀었다는데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 애도 과연 그까지 풀어야 되냐 마냐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먼저 결정하는데 그래도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이까지는
보통은 하더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거 넘어서까지는 이제 호불호예요. 다 네, 호불호예요. 그거는 네. 예, 호불호니까 그 위에 것까지는 너무 이렇게 필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문제집들도 아까 제가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마지노선에 제안한 문제집들도 꼭 100%다 성취도를 거둬야 심화가 끝난다고 보시면은 또 너무 또 애들한테 압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80% 정도 푼다. 네. 이러면은 심화 가도 되겠다.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실제. 네. 그럼 일단은 이제 학년별로 잠깐 얘기를 교과랑 심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우선은 지금 초2인데요. 기본 연산 꾸준히 하고 있고요. 심화를 어려워한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교과 심화 필요한가라고 물어보셨어요. 초2. 초2의 교과 심화. 네. 예, 초2는 저는 교과 심화가 좀 필요한데요. 심화랑 교과 심화랑 좀 구분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해당 초2에 대한 심화는 필요하고요. 초2 정도면은. 네. 초1은 뭐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2는 필요하다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초3 과정부터는 확실히 초2랑 또 다르게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한 학기 선행 정도는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아요. 시간이 난다면은. 네. 자, 그러면 이제 교과 기본 개념 정도는 선행이 가능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어느 정도까지 이 심화 문제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네. 약간 선행과 심화를 살짝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진정한 선행, 심화 이렇게 복잡한데, 선행하고 심화는 좀 다르죠? 네. 일단, 심화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니까, 현재 교과에 대한 심화도 있고, 철저하게 교과 예. 현재 단계. 예,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한 심화도 있을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선행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굳이 심화까지는 안 가는 것도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선행을 멀리 하면 예, 심화를 네. 그러니까 응용 다음에 있는 그 세 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응용까지는 꼭 해주시는 게 좋지만 네. 심화까지는 꼭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심화는 그 학년에 해도 된다고 봐요. 심화를 굳이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다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조금 더 다지고 싶다고 한다면 그 학년 때 가장 어울리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심화 정도 맛보게 하는 건 괜찮지만 반드시 꼭 해야 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초 4학년부터는 심화 꼭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 2학년부터는 아이가 만약에 여유가 있고 다른 애들보다 기본 응용이 조금 더 낫다 싶으면은 심화 문제집을 꼭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초 2학년부터는 초 4학년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도움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심화의 수준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 그랬을 때 남들이 다 하는 심화는 아까 이 정도다 네. 말씀드렸죠. 그 정도까지는 목표로 잡아보시는 건 좋고 네. 이것 때문에 선행이 조금 늦어져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 그러면 특목 경시 준비하지 않는 아이인데요. 교과 수학 응용 최상위 수준 풀려야 수능 수학 소화할 수 있는지, 사고력 수학 1031 같은 문제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수능 수학이네요. 네, 수능이에요. 수능 약간 수학하니까 조금 달라요, 지금. 갑자기 저도 네. 이거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인데 이래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 네. 자, 수능 수학이라 하면 수능은 일단 저희가 교과에서 100% 출제된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러니까 교과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교과를 해야 되는데 최상위 수준을 해야 되냐 뭐 아니면은 사고력 수준을 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 물어볼 때 꼭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초등 저학년까지는 사고력 수학을 하고 네. 초등 고학년부터는 이제 심화 단계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초등 고학년부터는 사고력 수학을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고 네. 심지어 저는 이제 그 수능에서 변별력을 가지는 마지막 문제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심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고력 문제는 아닙니다. 네. 심화 문제고 아이들이 처음 보는 유형인 응용 심화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30번 문제가. 낯선 문제. 네,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초등 고학년부터는 심화 쪽으로 포커스를 옮기는 게 맞고 그걸 너무 최상위까지 갈 필요는 없고 중상위에서 상위로 가는 정도까지는 필수적으로 해야 그래도 30분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그걸 30분 문제를 준비하는 상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수능에서 어느 정도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서 거의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요? 네. 네. 어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고 질문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약간 현장에서 아이들 실제로 어떻게 지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또 준비를 할 거니까 지금 올려주신 질문들은 저희 PD님이 다 정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또 얘기 다 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앞에서 다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하는 데 있어서 꼭 요것만큼은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선행은 그 불안감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시면은 일단 선행은 무조건 그 순기능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너무 지나친 불안감 때문에 너무 지나친 선행을 하시면은 그 불안감이 더 커지실 거예요. 네. 아이의 수준에 맞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하고 유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등 때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애가 실제로 뭘 못하고, 뭘 잘하고, 뭘 싫어하고, 뭘 귀찮아하고, 뭐에서 잘 못 넘어가고,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 네. 그 파악한 결과에 맞는 선행학습,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따라갈 수 있는 선행학습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니까, 네. 무엇보다도 그런 소통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행학습을 갖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이렇게 그 교과 위주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올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선행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아까 체험전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교구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네. 심지어 보드게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코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침 아까 코딩 질문 있었거든요. 코딩은 수학 선행이라기보다는 네. 종합적인 저는 융합 수학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네. 융합 수학이 좀 더 가깝고 수학을 코딩이라는 다른 어떤 주제를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건 좋지만 선행이랑 좀 궤를 달려야겠죠. 뭐 선행을 할 수 있는 또 마찬가지로 동기부여는 줄 수 있겠죠. 코딩 수학이. 그래서 코딩 수학이나 융합 수학이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다시 교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건 이제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코딩 수학을 하다 보니까 코딩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코딩으로 가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는 어디까지나 이제 과외인 거죠. 과외. 교양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드리고 싶은 일종의 선행 학습 중에 하나가 그 서구에서는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프로젝트식 수업이에요. 네. 그 서구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좀 하는데. 네, 유치원에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안 해요. 잘. 예를 들면 주제를 정해가지고 조사해오게해서 애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네, 네, 네. 그냥 소등식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걸 가정에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아이한테 해당 학년에서 가장 재밌었던 수학 단어를 고르게 해요. 네. 그럼 그 단어에 대해서 뭐 시간을 주는 거죠. 책도 일주일이면 보고,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나누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뭐 자료도 찾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해가지고 어떤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엄마 아빠 앞에서 발표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면은 네.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를 하다 보니까 선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걸 배우게 되고 이게 좀 더 깊이 가니까 이런 내용이었네. 그걸 엄마 아빠한테 발표는 얼마나 좋아할까. 그럼 당연히 상품도 걸어야 되겠죠. 네. 엄마가 평가해서 몇 점이면 이걸 주겠다. 그렇게 하는 가정형 프로젝트 활동도 저는 되게 너무 비교과적이면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네. 선행 활동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선행을 싫어하거나 선행을 좀 주저하시는 부모들께서는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가정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아이랑 과외 활동으로 하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시간이 너무 이제 금방 간다고 또 얘기해 주셨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더 많이 아쉬우신 분들은 저희가 또 하반기에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또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밤 11시에 만나요. 조금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재워놓고 편안하게 같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고요. 저희는 격주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는 이제 사고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 위주로 제가 다음에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8월에 또 한번 또 만나주실 거잖아요. 네. 그때는 수학에 있어서의 그런 언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날짜 잘 체크하셨다가 저희 수라방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트를 너무 많이 지금 눌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8월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또 만날게요. 네.